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요, 싸늘한 기운은 얼마 전만은 못합니다. 봄의 기운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저출산의 충격일까요? 이 충격 지금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요. 중등교직 이수자 3,200명을 줄인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요즘에 교원들 뽑는 숫자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런 걸 반영했답니다. 4년제 대학 중고교 교직 과정 기존 총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줄이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남고 정권 수사팀은 유임되고 그러나 불씨 남은 봉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락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언론들은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업무 복귀 어제 했습니다. 거취 일임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사태 예상이 되는 한 이를 깨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는요. 검찰 인사 협의 공개 등 수습의 안간힘을 썼다.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기 보면요. 기재부는요. 135를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246은 돼야 한다. 재난지원금 진통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요. 135는요. 뭔가 선별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데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로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요. 여당에서는요. 좀 더 높입시다.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그럼 최대 6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정청 업종별 지급액 막바지 조율이다. 그리고요. 추경 규모 자체도요. 기재부는 15조 원, 여당은 20조 원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 모두 집계해보니 세계 처음으로 5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50만 명이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전의 전사자를 넘어가는 숫자랍니다. 엄청난 사망자 숫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에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두하 전 국회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안한 봉합.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언론에요. 민정수석 사표, 그리고 그 이후의 수습 과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일단락이 됐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봉합이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실험 대상입니다. 실험 대상이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정치권 요즘 공방이 벌어졌어요. 1호 접종, 뭐 이게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령층의 효과가 100%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1호 접종,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정말 됩니까? 뭐가 된다는 걸까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그중에는 주택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숫자를 불러도 너무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열성 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했죠. 그리고 탄핵, 미국 의회에서 추진됐지만 불발됐잖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벌써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뭔가 수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일단락됐다라는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철회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했는데 후퇴했다. 그러니까 이 철회와 후퇴가 뭔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 기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읽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의 거취 일임 업무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초안엔 윤석열 측 핀셋 인사. 신수석 사의와 윤 반발로 뒤집혔다. 그러니까 뭔가 핀셋 인사라는 건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반발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른바 이제 권력 겨냥 수사, 그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자, 이 인사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됐다. 오늘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무부 검찰과 숨 고르기다. 윤 총장 의견 일부 수용했다. 중간 간부 인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현수 패싱 논란 의식해서 수습한 거 아니냐. 인사에 이게 반영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뭔가 폭이 큰 쇄신 인사, 이런 인사는 윤 총장 퇴임으로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를 좀 보겠습니다. 표 내용이 좀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장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어떻게 보면 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인데요. 이 수사팀들이 그대로 유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응이 어제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복귀를 결정한 그 까닭이 궁금해집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 법무부 장관을 보지 않을지는 더 궁금해집니다. 소신을 접은 것은 과하지옥입니까? 아니면 주도권을 약속받기라도 한 것입니까? 야당에서는 묻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청와대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정만호 국민수통수석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대통령의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거취를 일임했다. 네. 자, 이 정도 통상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사안이 있을 때 수습 과정하면 뭐 사표를 더 이상 내지 않기로 철회했다. 아니면 뭐 받아들였다. 뭐 그런데 거취를 일임했다.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 상황의 엄중함이 일단 주요한 요인일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신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신수석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검찰의 중간 간부 이상의 지금 인사가 논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고위급 인사는 이미 끝났고
중간 간부 인사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찰은 역시 독자성이 강한 조직이고 예. 또 수사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도 대단히 중요했고 예. 여기서 일단은 신수석의 의지가 관철이 된 거고요. 신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수석은 대단히 경력이 좋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신수석은 검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교부에도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예. 물론 청와대 근무를 했고 국정원에도 최근에 근무를 했는데 그렇죠. 신수석에 대한 평가는 이 각 기관에서 모두 좋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예. 높고요. 동료들과의 관계, 상하 관계가 대단히 좋고 매우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 상황을 사태로서 정리하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봐서 탁 던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충정, 본인의 성품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예. 그 본인이 던지고 나갔을 때 그 파장 뭐 이런 걸 염두에 둬서 거취를 일임했다는 걸로 타협을 받고요. 물론 이제 본안인 검찰 인사는 본인의 의지가 관철이 예. 됐고요. 거취를 일임했다는 것은 글쎄요. 봉합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예. 일단은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건너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이 상황은 정리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신수석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치 일임이란 이 표현이 많은 고민을 지금 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거치 일임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뭐 뭔가 드문- 수습이 될 때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드문 표현이죠. 예, 그러나 저는 신수석이 일단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이게 마지막 인사거든요. 일단은 좀 이 소나기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셨는데요. 그럼 혹시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7월 28일이죠. 예, 그 즈음에 같이 민정수석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 시점 전후일 수 있다. 네. 그럼 올해 안 됐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께는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거치 일임이라는 그 말 뜻에 대통령의 고민, 민정수석의 고민, 그리고 두 인물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다 뭔가 함축돼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잡음이거든요. 예. 이 정도 잡음이 불거지면은요. 통상 내보내거나 사람을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정도의 잡음이 없게 하거나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보통 그 신현수 수석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 평을 듣고는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이제 다시 안 돌아올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안 돌아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통상 네. 세간에 알려진 그분의 보통 성향이나 성격을 보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거는 아니구나. 아니 이분 성향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그 수석 정도 되는 공무원이 대통령께 이 정도 하면 돌아올 얼굴이 조금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신현수 수석의 의견이 좀 관철됐다고요. 그렇다면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내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검찰과 법무부가 검사장 인사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중간 간부 인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본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을 걸겠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께 쓸 수는 있죠. 직을 걸고 제가 재원을 하겠습니다. 저를 발탁한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중간 간부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자를 보냈는데 지인들한테 박범계 장관을 평생 다시 안 보겠다.
그렇게 이런 문자를 알려졌어요. 보냈어요. 그게 예. 한겨레인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후임을 교체를 건의하고 후임을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을 했더니 대통령께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 예. 이런 내용은 이런 것까지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 정도 내용이 나오고 나면 다시는 안 보겠다. 박범계 장관하고 평생 다시 안 보겠다 그러는데 이제 예.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을 지키시려면 전화 통화만 하셔야 되나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분의 이제 뭐 지금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평가가 다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근무하실 때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내용에 이견이 있었다는 걸로 이 정도로 항명성 사표로 보일 정도로 행동이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청와대의 온실수가 담장을 넘고 나면 예.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래서 이 뭔가 비정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또 아직도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직 속 시원히 설명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어제 상황을 다룬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일단 문 안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유를 썼네요.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여기서 문, 뭐 어떤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일임 업무 붙겠다.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기에 이 거취일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 눈과 귀를 잡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청와대 일단락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 리더십 상처 입은 거 아닙니까? 기사는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수석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검찰 개혁을 놓고 시각차가 여전해서 갈등 재현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수석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왜 다시 복귀를 한 것인가? 왜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큰 제목에 항명으로 비치면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무너진다. 장고 끝에 복귀한 신현수 수석이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배려 또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팀, 앞서서 봤죠? 수사팀. 이른바 이제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 유임이 됐어요. 이것도 복귀 명분을 살려줬다. 그리고요. 참여정부 때부터 이미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아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죠.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이 리더십 부분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산을 대통령이 좀 뒤로 물러섰다. 양보를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리더십 문제하고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이른바 지금 정부 수사를 하는 부장검사들을 뽑아내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박범계 장관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요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이 유임된 것만 놓고서 대통령의 뜻이 지금 뒤로 밀렸다고 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리더십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됩니다. 리더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도 그럴 해요.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믿고 썼던 사람들에게 여간해서는 책임을 잘 안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여지가 많아요.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1년 내내 불거졌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에도요. 경질이라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예우를 취해줬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청와대가 제어하지 못한다는 그런 볼멘 소리도 흘러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김현미 전 장관 너무나 많은 실정을 거듭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다가 여론이 굉장히 돌아서고 난 뒤에야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가 되었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박범계 장관이 잘했다 또는 신현수 수석이 잘했다 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청와대 내부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랬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영이 사는 근데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됐네요. 박범계 장관도 책임을 안 지고요. 신현수 수석도 대통령이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건 내가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졌다가 예. 대통령이 만류하고 만류해서 다시 겨우 주저앉힌 모양새거든요. 아, 영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살기 위해서는 뭐 신현수 수석을 과감하게 교체하건 그렇지 않다면 신 수석의 유임 대신 박범계 장관에게 최소한 구두 경고 수준의 어떤 대통령의 문책석 발언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내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이 내부의 이너서클의 끈끈한 기조가 오히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더 흔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고 예. 이 부분은 민정수석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 정치의 역할이 사실 추윤 갈등 때부터 실종돼 있었어요. 이 갈등이 한참 민감할 때는 대통령이 계속 뒤로 빠져 있다가 예. 뭔가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십니다. 또 그 반복인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리더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사태는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금 장희찬 평론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사실 대통령이 이 국면 그리고 청와대가 설명한 대로 일단락이 됐고 갈등이 봉합된 국면에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손을 들어주는 어떤 워딩을 하는 순간 그것이 또 뭐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인사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부분이 더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에 들어오면서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부분, 예. 사의 표명 이후에 상당히 갈등과 어떤 청와대 내 프로세스에 그 마찰음이 노정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면 사의를 굽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내 거취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뜻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정답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마찰음이 계속해서 외부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지금 이 흐름을 일관하는 것은 저는 신현수 수석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서 평가하는 그 성정에 기반할 때 사의 표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숙고가 있을 거지만 반대로 다시 청와대에서 일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숙고와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언론에서 표현했던 순장조, 이 정권을 창출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예. 아마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 그리고 만약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과거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인연이 없었다면요.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사실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거센 비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비판은 없었습니다. 예, 이두하 전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한 주말 정도에서는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김경래 의원님도 무슨 이렇게 되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만두고 자기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2015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민정수석실이 국가 운영의 심장부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거기에서 기강회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항명사표, 그 김영환 수석의 항명사표를 비판하면서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이 국가 운영의 심장부고 그 네임덕이 벌어질 수 있는 대통령 마지막 1년 이 정도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있거든요. 공직기강도 민정수석실의 업무인데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을 하는데 그게 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내지는 법무부 장관과 이견이 있어서 수차례 사의 표명을 하고 휴가를 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예. 뭐 대통령과 신뢰가 깊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요. 보통은 사표 수리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세우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쓰고 있는데 예. 일단락 짓고 봉합을 하기 위한 조치지 이 부분이 순장조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신뢰가 아무리 깊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그 서로의 사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노정이 되고 나면요. 신뢰관계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민정수석실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권 말기에 민정수석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민정수석실에서 발생을 한다. 예.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민정수석실이 제일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정보가 제일 많이 모이고 사정기관을 다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는데 민정수석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 그러면 무슨 정보, 아까도 제가 비밀이란 표현을 썼는데 뭐가 있길래 저런 태도를 취할까?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주저앉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국민들에게도 여전히 혼란은 남고요. 공직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 얘기 뭐 길게 좀 다뤄봤는데 아직은 뭐 속 시원해 설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주자 관련해서 패널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중에 뭐 이런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요금 이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교체 인사안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 뭐 일부 이제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언짢은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100% 확인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전원을 전달한 보도였다는 부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참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마침 또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그 이른바 이제 패싱 논란이잖아요. 그 누가 패싱이 된 건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 패싱 논란에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검찰 인사 갈등 공방이 있었다. 그래서 뭐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인사안 취지에 제청은 충실하고 문재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 버전 2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불편한 질문은 아예 입을 닫고 또 동문서답하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죠. 뭔가 이게 알려지면 상황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악화될 수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장혜찬 평론가, 지금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크게 두 갈래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예. 비교적 작은 갈등이고 작은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또 갈등이 없다라고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대해서 시시콜콜 뭐 수석과 비서관의 사이가 어떻느니 저떻느니까지는 청와대에서 말하지 않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갈래는
첫 번째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패싱됐다는 의혹.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언론에 이 법무부 검사장 인사 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분명히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원수 수석이 문제를 인지하고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 이것이 두 번째 갈래인데 이건 앞선 뭐 수석과 비서관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시시콜콜 청와대 업무에 대해 다 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해명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박범계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재가를 받았다면 직접 대면 보고받고 재가 받지 않겠습니까? 예. 장관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배석했는지 정도를 밝히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국가상의 비밀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배석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통상적인 관례라면 법무부 장관이 재가를 요청할 때 민정수석이 배석을 하거든요. 민정수석이 배석을 한 것인지 그 정도는 충분히 밝혀줘야 이게 단순히 신현수 수석 패싱 문제가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가 아닌가 절차상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대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큰 문제, 작은 갈등이 아닌 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 의혹의 시선을 해결하는 길이고요. 앞서 이두화 전 의원도 언급했지만 지난 2015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 과정을 밝히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예. 그때의 주장 그대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혹은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청와대는 절차를 밟았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요. 뭔가 밝히기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특히 법무부 인사, 뭐 군 인사 다 예. 비슷합니다만은 인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할수록 꼬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여러 가지 인사로 봐서는 인사의 뒷얘기를 취재하는 것이 취재 중에 제일 어렵고요.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저도 법조, 특히 검찰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인사의 뒷얘기를 듣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고요. 통상 정권이 바뀌고 난 네. 다음에 나오죠. 그런 한참 있다가 듣죠. 예. 근데 지금 뭐 장 평론가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일은 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의 입장에서 특히 관료의 입장에서 그 인사권을 가진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인사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저는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예.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인데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예. 내가 아무개를 검사장을 시키라고 20통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자체가 네. 파문이죠.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 입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수사에 대해서 슬쩍 흘리는 경우 있는 건 그건 의도를 가진 거고요. 이번 이 사안은 저는 침묵으로서 끝내는 것이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나 신수석의 입장에서나 봤을 때 맞아 보입니다. 좀 답답하겠지만 조금 지나야 진상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느니 차라리 모르쇠다. 이 비판을 받는 게 낫다. 지금 그 선택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네요. 네. 지금요. 아무튼 이렇게 어제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각각의 인물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인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브리핑을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청와대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신할 땐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가능합니다. 요즘에 정치권 중심으로 이 아스트라 백신 1호 접종 뭐 하세요 마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 백신 접종 문제 얘기 좀 꺼냈죠. 그 이후에 이제 여당 쪽에서 반발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당 정치 공세 삼지 말라. 야당 뭐 국민이 기미상궁이냐. 기미상궁이 뭔가 이렇게 옛날에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식사를 맛을 보는 거잖아요. 혹시 뭔가 안 좋은 게 있을지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가 먼저 맞겠다. 손을 들었어요 지금. 정청래, 유승민 뭐 같이 맞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 대상인가 이런 표현이 또 논란이 됐었죠 지금요.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판국의 여야는 백신 접종. 그러니까 이 기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실험 대상, 기미상궁 이런 얘기 자꾸 정치권에서 꺼내니까 국민들이 괜히 백신 불신만 커집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여야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내용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며칠 지났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자 반응입니다.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그렇게 국민 건강 걱정되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 접종 맞자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왔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앞서서 인물 그리고 정은경 청장을 봤잖아요. 정은경 청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는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변호사. 네. 정은경 청장이 사실은 부드럽고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도대체들 왜들 그러세요? 딱 그럽니다. 전문가는 여기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방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런 정치권의 논란 상당히 언짢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트로제네카부터 1차 수급 일정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접종을 하기로 했고 그 프로세스에서 2차로는 또 코로나 관련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맞기로 이런 일정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정치권이 지원하거나 어떤 독려를 해주기는커녕 네가 맞아라, 대통령부터 맞아라 이런 불신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 그런 사실을 전제로 그럼 같이 맞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 내세운 지침은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노령인구, 고령층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임상실험 결과가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 65세를 기준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미만자부터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만 68세입니다.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굳이 대상자도 아닌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코미디고 정치 혐오로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안철수 대표 물론 본인이 맞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안철수 대표 역시 또 이 접종 수순에 따르면은 접종 1순위자가 아닙니다.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자도 아닌데 먼저 맞겠다고 하면 또 반대로 이건 특혜 아니냐, 특권 아니냐, 우월의식 아니냐라는 비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말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 대상자도 아니에요. 서로들. 근데 뭐 맞겠다. 당신도 맞아라. 나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지금 장희찬 평론가, 이두아 저는 요 순서로 좀 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희찬 평론가.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백신을 상당히 일찍 맞았죠.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백신을 앞장서서 맞는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럼 만 6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라면 만 65세 이하인 정은경 천장이 저는 가장 먼저 국민들 앞에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약간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갑자기 보고요. 또 정의용 청장 접종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있거든요. 당국자들. 예.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이 접종 범위가 확대되면 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이 먼저 맞는 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가장 유효한 예를 들면 길이기 화이자 때문에. 백신은 사실 고령층도 다 접종이 되는 백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접종이 될 때 예. 한 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좀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을 해결시켜주는 가장 상징적인 방안이 대통령과 총리의 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불안 여론을 확산하는 것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불안 여론을 만들었는가? 예. 과거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맞고 뭐 안면 장애 일어나는 경우 있다. 불안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발언을 그런 하셨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백신 추정 주사라고 말하면서 국민을 마루타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자 본인의 SNS 글을 막 수정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먼저 작용시켰던 것도 예. 사실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당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었다는 점,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두아 전 의원님, 기억을 좀 돌려보면요, 얼마 전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과 접종 날짜를 정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이 처음엔 좀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께서 조금 보기에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의 사례 보니까 고령층 효능이 100%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질병청에서는 이거는 고령층은 죄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선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장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백신을 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늦게 맞냐, 왜 우리가 제일 뒷순인 것 같다, 이렇게 왜 우리는 확보가 이렇게 늦었냐, K방역은 잘 됐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이건 백신을 꼭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이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됐냐라고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백신이 불안하니까 백신을 다 다른 데서 맞고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늦은 보고 이유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거기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FDA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3상이 안 나오고 노령층에게 접종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처음에는 현장에서 의료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질본에서 식약처가 그렇게 말하는 거 월권이고 유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불안감이 아직도 해소는 다 안 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맞았는데 42년생이에요. 그죠? 네타냐후 총리도 제일 처음 맞았는데 여기도 한 40년대생이에요. 49년생인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맞은 게 다 화이자예요. 화이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 원수들이 맞은 것도 뭐 시노백도 있고 이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국가 원수가 맞은 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와대 발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면 대통령께서 1호 백신 접종 대상자 배제를 안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으니까. 그런 설명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괜히 정청래 의원이 그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대상이냐, 국가 원수 모독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하고 문제가 촉발된 게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키운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가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은경 총장의 어제 브리핑 내용에서 다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좀 일단락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 소용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들이 아니신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런 모습. 참 며칠 동안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내용 많았는데 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국회 출석하셔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당 방법 안 가리고 해도 되나? 이거 원전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법사위에서 여당과 원전 감사 설정이다. 여당은 행정행위에 법잣대 들이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보는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보니까 여당 쪽 질의에 대해서. 자, 그럼 어제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행동,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냥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그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그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왜 이렇게 기사로 나왔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법을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행정행위하고 행정소송을 계속 듣거든요. 거기서 행정행위의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권한남용을 하지 말라는 거 그것 내내 듣고 사실은 한 학기가 지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행정행위의 그 절차적 적법성, 권한남용 얘기 나오고 행정소송 얘기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이라는 게 봉건왕이 입법행정사법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오고 이러면서 짐이 국가다가 무너지는 기초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감사원장이 물어보니까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답을 못 하잖아요. 뭐 맞다고 이제 맞장구를 친 것 같아요. 아니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삼권 분립을 배울 때 몽테스큐엔이 뭐니 얘기하면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고 현실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 감사원장의 말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죠. 네, 이건 뭐 여기다가 토를 달면은 그거 여당이 저 얘기를 듣고 좀 불편했을까요? 네, 그거 자체가 잔소리고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법적 지위를 독립성을 제1위로 내세울 때는 감사원장의 저 원칙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한 것이다. 네.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장기찬 평론가, 저런 질의응답이 왜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여당은 이 원전에 대한 감사가 정책을 지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감사원의 업무 범위는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공무원과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행위이고 월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왜 감사원이 뭐라고 하는가 지금 여당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최재형 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신경민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 역지사지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4대강 사업의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대우나 4대강 사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요.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부로 평가받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차례 또 감사원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면 또는 환경 평가를 조작했다면 예. 그걸 과연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대통령 정책이니까 가만 놔둬야지 감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정책을 추진해서 공약을 밀어붙이는 건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정치권의 임무이지만 예. 그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내부의 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감시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최재형 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떳떳하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오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500개 넘는 파일을 부랴부랴 지울 이유가 없었겠죠. 물론 백윤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만 예.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여당이 저는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탈원전 정책 본인들 계속 입장대로 추진하시되 또 180석 갖고 계시면요. 이거 야당이 못 되돌립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계속 추진하시되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여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관급 인사는 참 잘하신 게 많다. 윤석열 총장도 장관급이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장관급이잖아요. 예. 이 임기 중반부에 했던 이 인사의 정신을 되돌리신다면 후반부 인사에도 국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예, 이두화 전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이제 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행정행위의 법률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건 큰 실수하신 거고. 근데 사실 감사원의 이제 그 업무가 직무감찰인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찰이랑 대인감찰이 들어가는데요. 예. 행정사무감찰은 법령뿐만 아니라 이제 위법한 행위 이런 거 말고도요.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 적출을 해서 이를 시정 개선하는 게 행정사무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법성 말고 제도나 그 행정상의 모순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걸 위해서도 감사가 필요해요. 예. 근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 범위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위법한 건 당연히 감사 대상이고요. 감사는 그거보다 훨씬 폭넓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인사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법조인 인사 대표적인 게 이제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이죠. 이런 사람 뭐 최재형 원장, 윤석열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역대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법조인이시고 민정수석을 2번 하셨기 때문에 법조인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법조인 인사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아주 격렬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가 호불호가 이렇게까지 격렬했던 예. 그 법조인 인사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아무튼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실은 통상 여당과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 공약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들이 엄청납니다. 30만 채, 70만 채, 74만 채.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여도야도 공급 확대. 그런데 이 숫자들 보니까 실현, 이거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 후보들 이름,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내용들, 후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들을 핵심을 담고 있는데
35층 층고 제한 분다, 강변도로 덮어 주택건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 대출 규제 선불권. 아무튼 집을 쉽게 질 수 있게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전문가들은요. 이거 다 정부하고 협의할 사안이 많은데요. 그리고 돈은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별로 지금 예비 후보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주요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박영선 5년 내 30만 채, 공공주택 30만 채. 우상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덮어서 공공주택 16만 채. 최소 10만은 넘어야 여기서 뭔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10년간 민간주도 70만 채. 오세훈 5년간 민간주도 36만 채. 안철수 5년간 74만 6천 채.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통상요 정부가 내놓는 신도시 계획에 굉장히 많은 가구 수를 짓는다. 신도시에. 보통 10만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뭐 최소 30만이에요. 지금. 많은 건 74만까지 갑니다. 지금.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을 도시는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강남북의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 및 부동산,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30년 이상 된 주택이 거의 4채 중에 3채, 그 정도 있는 굉장히 노후화된 거주 지역이어서 공공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민분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연간 7만 호입니다. 10년간 70만 호입니다.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 신혼부부 10만 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서 18만 5천 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숫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서울 안에서 지금 저렇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희찬 평론가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후보들이 저 주택 공급 공약 만들 때요. 예. 나름 열심히 근거를 좀 짜냅니다. 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는 30만 채, 70만 채 내진 않고요. 어느 부지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협약을 맺어서 공약을 개발하긴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들한테 또 질문 드리면 된다고 얘기하시겠죠, 이거? 그런데 벌써부터 저는 마찰, 이게 안 된다는 조짐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예. 우선 여당 후보들, 지금 이 대통령도 여당이고 서울시의 여러 구청장들, 시의회다 여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요. 노원의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는 부지에 아파트 짓겠다고 했는데 노원구 국회의원들 다 지금 민주당입니다. 우원식 의원부터 해서 해당 구청장 반대해서요. 그 공약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많이 짓겠다는 게 여당의 주요 공약인데 사실 상암에 방송국 많이 있는 상암에 예. 공공임대주택 부지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안이 살짝 공개가 되자 마포, 상암 지역구로 가고 있는 분들 아까 나왔던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죠. 다 여당 의원들입니다. 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문화시설 지어주기로 했다. 인프라 지어주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이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공공임대주택 공약마저도 예. 해당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행될 것인가. 벌써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창동 공약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저는 주택을 몇만 채 짓겠다 이런 공약으로 들이대면 시민들이 현실성을 못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예. 그리고 대출 규제 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의해볼 가치가 있겠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 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면서 주택 투기 열풍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예.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나 이사를 가기 원하는 1주택자들에게 너무 심각한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몇 채 공급하겠다보다는 그 디테일한 방안이 무엇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봤던 이 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를 보면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기사. 네.
여기 보시면 이 여당 예비 후보들과 야당 쪽 예비 후보들이잖아요. 여당 예비 후보들이 공약한 숫자보다 야당 예비 후보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한 70만씩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숫자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두아 전 의원.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아니, 가능성입니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게 2사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2월 4일 부동산 대책 변창흠 장관이 돼서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죠. 뭐 전체 합하면 20몇 번째 예. 됐지만 그게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2025년까지 주요 내용이 이 브리핑할 때 보면 압도적 공급 물량. 예. 사실 저희가 보도 자료에 이렇게 가치 형용사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압도적 이런 표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뭔가를.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신규 부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국에 80만. 네, 83만 호입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지금 예. 이거 보도 자료 보고 읽은 거거든요. 서울 32만 호, 수도권은 61만 메토랍니다. 예. 그리고 전국 83만 호. 근데 뒤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데 예. 사람들이 보기엔 2025년까지 이게 서울 32만, 전국 83만 이런 수치가 들어가니까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시장 선거에서 관심 있는 게 부동산하고 경제 정책이니까 이 2사 부동산 대책을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에 준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나.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보면 일정 부분 예. 정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사실 아닐까요? 정부가 그 83만 전국에 그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지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가능한 겁니까? 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서울에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집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좀 최근에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어요. 과연 되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죠.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잖아요. 근데 기사가 또 나옵니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하면 공화당원 46% 당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답을 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표를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할까요? 독특하다고 할까요? 트럼프가 신당을 만들면 그 당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공화당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46%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류가 27%입니다. 그럼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2024년 대선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면 지지하겠냐고 물으니까 76%, 공화당원 76% 지지한다 그랬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이거는요? 트럼프는 일단 현직을 떠났지만 트럼피즘, 그러니까 트럼프주의와 트럼피스트, 트럼피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반 이상인 거죠. 그렇다가 46이면 공화당이 지금 두 쪽이 난 겁니다. 그 아니다만 빼고 결정 보류가 저 정도라면은 50% 이상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화당이 반쪽이 지금 분명히 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 건 전에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 숫자를 보면은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상정됐을 때, 물론 탄핵에서 하원에서는 가결됐습니다만은 공화당 하원 의원 130명이 탄핵에 반대를 했고요. 상원으로 이제 올라가서 상원이 결정을 하는 데는 물론 부결됐지만 공화당의 43명의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7명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트럼피즘과 트럼피스트는 살아남아 있고 이것이 바로 미국 선거의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미치 맥코넬이라는 80노령의 아주 노회한 정치인인데
이 맥코넬 대표가 상원에서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본안을 얘기하지 않고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절차를 핑계를 삼았어요. 예.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에도 일부 영합을 하면서 공화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43명의 반대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실패한 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프라이머리, 예. 공화당의 프라이머리와 관계가 있어서 트럼프는 당분간 살아남습니다. 대통령은 전직이 됐으나 그 영향력은 전직이 아닌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복잡한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들이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질 텐데요. 내일도 한가득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